탈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뭐 국민 국민 심의를 거치고 해서 뭐 그것도 막 이상하게 뒤집히고 또 뒤에 또 안 되니까 통계 조작해가지고 그거 하고 지금 어제 그 한전 사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원전 다음 정부 때 원전 탈원전 부분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된다. 투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한수원 사장이. 그래서 그게 왜 지금 이 문제를 해야 되느냐. 나는 사실은 이거는 야당의 경우에는 단순히 탈원전을 정책을 할 거다. 정권 교체하고 국민투표 붙입시다 그 소리 한 거야. 그 소리를 한수원 사장이. 한수원 사장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무현이 오지게 뒤통수 맞아. 노무현이 문재인이 오지게 뒤통수 맞아. 이게 왜냐하면 그럼 한수원 사장쯤 되면 원래 자기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헌법 조항을 보면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외교, 국방, 통일이 아니고 에너지 정책이었기 때문에 했더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니까 안 붙여도 된다라고 궤변.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붙일 수 없다라고. 그게 한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 소위 말하자면은 묻지마 좌파들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또 이상한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해서 막 그 지금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지 마음대로 국회입니다. 의회 독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 에너지는 안보 어떤 유사일에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인프라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위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국민적 심의를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이 문제의 책임을 짊어진다면 국무회의 제1차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일단 탈원전 문재인 정권이 통과시킨 탈원전은 중지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 국가의 기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의 한도 내에서 국민 투표에 부의하도록 결정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밀어붙여서 국민 투표를 해야 대한민국의 이 오래된 30년 이상 된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국가 전체가 운명이 반역자와 혹은 애국자와 이게 구분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실제로 정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지만 또 정부가 하고 정치인들이 하지만 이게 이제 여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라서 이 공론의 장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잘 싸우고 있거든요. 이 박원순 좌성향, 타락 리버럴 성향 그 시민단체 민노 쪽까지 포함해서 거기 막 돈 주던 거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1000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오세훈 죽이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그 사정을 보면서 오 시장이 옛날에 박원순 시장직 납득 걸고서 투표할 때랑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이 밑바닥을 만들어내고 공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해놓고서 일을 저질러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첫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당선되더라도. 처시든 뭐든.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이거 지금 공약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탈원전 그렇지 지금부터 공약만 탈원전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전국 각지에서 공청회 막 열리고 스스로 시민 차원에서 그렇죠. 막 돌아가고 거기서 좀 무르익어 갔을 때 뻥 치고 저기 뭐 탈원전 폐기를 위한 시민 단체들이 지금 이름만 있는 것들이 이제 더 강화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뻥 치고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야 그 타락 리버럴과 짬짬이 하고 있는 지극히 타락해 있는 그야말로 돈 문제로 타락해 있는 환경 다루면 돈 생기니까 그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기업이 되니까 기업에게 삥 뜯는 거거든요. 환경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런 자들이 이제 아각거리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 아각거리고 덤비는 걸 딱 밟을 채비를 해놓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니 저기 지금 아마 국민의힘 그 4강 때 올라와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주요 후보들이 탈원전은 폐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했던 방식으로 폐기하면은 안 돼.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정쟁의 메뉴로 됩니다.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고 하는 공론의 기준에서 좌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주권자 국민의 이익과 생존에 관련한 문제로 공론에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하는 쟁점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회복,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글로벌한 아젠다 여기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예, 원전을 많이 쓰자로 결론 나 있어. 원전을 기축으로 하고 많이 쓸 수 있는 국가들은 많이 쓰고 안전이 보장되는 한 하게 만들고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은 최고의 안전을 자랑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론을 만들고 그러면 이건 좌우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 이익과 국민 안위와 그다음에 저기 에너지 안보에 관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전 정권에 말하자면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른 절차를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이가 영화 한 편 보고 영감 받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절대 안 되죠. 이걸 공론화 과정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밌는 이제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예. 다니엘 크리튼브링크 예. 동아태 담당 차관보인데 이 사람 그 국무부 안에서 굉장히 파워 센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하고 지금 미국의 최연소 상원 의원인 존 어서프 두 사람이 이제 페어로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한 일이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만나고 윤석열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뭔가 내부적인 이제 그 판단을 위한 최종 마지막 마무리 수순을 밟은 거예요, 둘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어서프라고 이거 나이가 뭐 30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인데 왜 이게 실세라 그래? 자, 보세요. 이 다니엘 어서프 조지아 사람이고요. 조지아 출신 상원의원이고요. 그렇죠. 이 완전히 저기 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도 유대 좌파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아마 트로츠키스트였을 거야. 보통 유대 좌파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트로츠키주의 공산주의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 아버지 쪽은 저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아슈케나지 유대네. 그러니까 동구 소련 쪽에서 동구에서 나왔어요. 동구에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쪽은 동구 출신인데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다가 어머니가 미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이 가스 집단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벌써 2선이거든요. 2선이고 그 우리가 미국에서 LG 화학일 거예요.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인가 그 저기 SK 쪽에서 최태원 회장이 하는 그 배터리 공장, 배터리 업체 그 둘 사이에 그 배터리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두고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어요. 왜냐면 SK 측이 LG화학의 영업 비밀을 훔쳤단가 뭔가 그래서 그랬어요. 예. SK가 법률적으로 지게 생겼던 상태예요. 예, 예. 그거를 얘가 모양이 안 좋다. 예. 그래갖고 미국이 나서 가지고 예. 그 해결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적당하게 타협이 됐어. 예, 예. 그게 이 조지아의 오소프가 나선 거예요. 왜냐면 조지아의 공장이 하나 들어가거든 SK 측에다가. 정치력을 발휘했구나. 예, 예. 좋은 그리고 의미. 이 무시로 이 바이든 정부의 핵심들과 통화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오소프가 왜 그래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차기 누구 기를 거냐. 그렇죠. 민주당의 차기를 잘 길러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40대 때에 대통령했어요. 그렇죠. 클린턴이 대통령 나갈 때도 젊었어.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나갈 때도 젊었어. 50대 초인가 40대 아니야, 말이에요. 48. 48. 그렇다고. 그러면 오소프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37, 6 됐을 테니까 앞으로 한 10년 후. 그러니까 40대 기수도 되겠네. 예, 40대 기수예요. 이게 넘버원 40대 네. 기수예요. 앞으로 향후. 지금은 30대 후반이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오소프가. 자, 이렇게 해서 오소프하고 저기 같이 온 거라 이제 그때 크리튼 브링크 그 사람도 이제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이재명 만나고 윤석열 만나서 이제 저울을 다른 거야.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달고 오늘 다른 거예요. 어저께 이재명 달고 오늘 윤석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저울 어떻게 달았을까? 이재명 네. 시험 잘 봤어요? 이재명 학생 시험 잘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네. 그 동아태 차관보죠 미국에 네. 미국 문부에 데니엘 클린턴 이 발음이 자꾸 가는데 클린턴 브링크라고 우리 한국 신문에서 저기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이 차관보가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이야기들을 좀 하고 겉으로는 화기하고 내심은 혼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쎄했습니다. 예. 어떤 이제 이게 이제 이 발언 중에서 그 전날 그러니까 11일 날 전날 관훈 클럽 토론 브링크 만남 오소프 만났는데 이 일관되게 그 이재명이 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쭉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은 특히 오소포에서 이제 상원의원을 만났을 때 뭐 일단 이 다니엘 클린턴 만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짧게 만났는데 화기애애 서로. 그건 뭔 얘기야? 할 말 없다는 할 말 없다는 얘기예요. 할 말 없으면 화기애애요. 서로 아무 유의미한 메시지가 없어요 논의에. 오소프 만났을 때도 별로 유의미한 메시지는 없는데 이상한 말을 했어. 이상한 이재명이가.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왜 유의미한 메시지 없이 서로 주먹 다짐 안 하고 화기애애한 척했냐? 다니엘 클린턴 브링크 만났을 때 11일 날 어저께 이 전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질러는 잘못이 최근에 저질러는 잘못이 이재명이가 7월 2일 날 안동 이육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 점령군이 왜 occupying force가 왜 국제법적으로 이게 점령군이 되냐면 여기가 일제의 식민지니까. 식민지니까. 들어가면 점령군인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한국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식민지 일본을 퇴각시키기 위해서 점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점령군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은 말을 언어 강간을 많이 하니까 국제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해방군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 그러니까 맞아. 미국은 그런 언어 강간을 안 하잖아. 국제법 용어를 그냥 쓰면 그죠. 점령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남한에 들어오는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거 이제 왼쪽 애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오래됐죠. 이영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소련군도 국제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점령군이라고 점령군이죠. 자기들이 자칭 해방군이라고 한 것뿐이지 국제법상에 무슨 그런 게 해방군이 해방군은 야 그러니까
이 용어 쓰는 거 뭐라고요? 근데 이게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게 참.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했다는 자가 이게 사실은 오래된 일종의 이 코드입니다. 코드지. 네,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말하자면 그것도 안동입니다. 무슨 혁신학 안동에 가서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났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미국의 등을 업고 저기 정의가 실패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주의가 아주 코드가- 득세하고 예. 똑같은 예. 이야기죠. 예. 요거는 이제 코드를 예. 점령공이라는 또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뭐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그 말하자면 아니, 우리 언어에 일본 식민지에 미군 들어가면 점령군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은 언어 선동 전술이죠. 네, 선동전술이지. 그렇게 언어 돼서 강간 이제 전술이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저기 이재명이 여성 강간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용어 쓴다는 건 저거 언어 강간범인 건 맞아. 그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저기 근데 저는 아주 개별서적인 입장에서 예. 보면 천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개별서가 악마적이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용납되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날 그리고 이제 관훈 클럽 발언은 더 문제예요. 더 이게. 문제예요. 저거 겉으로 보면 문제 없이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견적이 나오고 아마 대선 토론 때 이야기 될 겁니다. 예.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일본을 넣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그게 이제 질문을 아셔야 돼. 그렇지. 질문이 뭐였냐면 그 한미일 삼각 체제, 삼각 동맹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삼각 군사 동맹도 아니에요. 삼각 동맹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왜 일본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번 말이 무서워요. 무섭죠. 일본 문제도 완전히 영토나 과거사가 정리돼 정말로 영속적으로 공존하는 관계가 되면 몰라도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한일 관계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 적대 관계란 소리라고 저 소리가. 이거 내가 보니까 아마 이재명 씨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미 의식이나 반일 의식인데 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면서 굉장히 한 단어 하나에 이 말하자면 어떤 정책과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요소인데 이거 아주 표면적으로 단어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반일과 반미가 바로 들어가 있는 걸 막 꼬아가지고 막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히 반일적인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도 야 일본과는 결국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야. 같이 가고 있어. 그런데 좀 더 잘 정리해서 가자 이런 관점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상당히 반일적이라 그래도 그런데 이재명의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뭐냐면 일본과 공존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야. 네, 자 이걸 좀 정치 사상이나 정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건 지금 2021년 대한민국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첫째. 아까 그 저기 이육사 기념 안동 이육사 기념관에서 이야기한 거는 역으로 물어야 될 거는 이재명 후보 당신은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예. 대한민국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물어야 되는 건 당신은 그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야 될 정도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역사의식이고 이거는 1945년에서 48년에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책임자로서 해야 될 발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훈 클럽 아까 일본과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1965년으로 짧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은 1948년 또 올라가면은 아마 1910년까지 되는데 왜냐하면은
오소프를 만났을 때 이제 뒤에 이야기하면 오소프 만났을 때 이재명 씨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소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될 때 미국이 가스라테프 조약,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자면 인정을 해줘서 일본이 들어왔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을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뉘앙스하고 마찬가지로 전쟁을 통해서 한국을 뭐 하긴 했지만 원죄는 미국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새를 못 참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본색을 건데 드러냈죠. 예. 이게 12일이에요. 12일. 12일. 네. 오늘입니다. 네. 오소프를 만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아까 말했지만 오소프는 제가 불과 2선이지만 민주당 차기 내지 차차기에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예요. 저 사람이. 미국이 승인해서 가스라테프트 때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을 먹었다요. 네. 저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당시에 영미는 한국을 누가 먹냐가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이 그 조선 왕실에 천문학적 돈을 제시하면서 거문도에 영국 기지 좀 놓게 해달라 그랬잖아. 1885년입니다. 청일전쟁 전입니다. 예. 9년 전입니다. 예. 9년 전에 네, 그 조선 왕실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급해갖고 거문도에다가 저거를 저기 뭐야 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군 기지를 놨죠. 그래. 놨는데 그게 그 당시에 해군 기지 놓고 굉장히 점잖게 네. 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거문도에 가면 영국군 묘지가 있다고. 그렇죠. 굉장히 점잖게 행동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이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붙었어? 러시아에 가서 붙었잖아요. 아관 파천, 러시아 아짜,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궁으로 옮길 정도로 아예 친러파 정도가 아니라 종로도 아니고 러시아 앞에 가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중국에 엎드린 누가 비슷하네. 그 전에는 청나라 앞에 가서 엎드렸고. 그러니까 지가 죽을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미국이 승인해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영미의 파트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영미 입장에서도 일본에 막 힘을 무조건 한반도까지 내줘서 더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웬만하면 살려주고 싶어 해. 네. 그런데 얘가 가서 지발로 가서 러시아 앞에 가서 넙죽 엎드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그거 이제 거기에 이제 참다. 일본과 미국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관 파천의 의미도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러일 전쟁도 모르고. 러일 전쟁이 그다음에 올라가서 영일 제1차, 2차 영일 동맹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본에 말하자면은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국제적인 인정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스라테프 조약이 아니라 제1차 영일 동맹입니다. 1902년입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즉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외교권이 일본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러일 전쟁의 결과가 을사늑약이죠. 그 앞에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이 일본을 그렇죠. 영일 지원했단 동맹이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일 그러니까 근데 뭐 제1차 영일 동맹이든 제2차 영일 동맹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영미 쪽 라인이에요. 영미 쪽 라인을 붙었죠. 예. 나중에 이제 일본이 독일로 옮겨 탄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고 영국과 동맹을 깬 이후고 예. 1920년대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1920년 이전까지 메이지부터 1920년 이전까지는 영미 뒤에다가 딱 서가지고 네. 영미의 이 우산 아래서 컸다고 그걸 국책시로 편성 외교를 했죠. 그러면은 그 일본이 일제가 그러고 있는데 이 멍청한 이 조선의 고종과 조선의 지배자들은 러시아를 받들고 간 거. 처음에는 청을 받들고 가다가 청이 일본에 쥐어 깨졌고. 그렇죠. 청 뒤에는 당시에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일 전쟁을 두고 흔히 하는 말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가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청나라와 일제를 내세워서 한판 붙은 전쟁이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거 설명할까요? 청불 전쟁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프랑스에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 결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청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청국을 제압을 했어요. 그 1885년에. 85년이고 그다음에 그런 그렇게 되니까 청은 프랑스랑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그다음에 프랑스의 중국 그 말하자면 중국 결탁 이거를 견제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양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금문도가 천혜의 지정학적인 센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남하 그다음에 청의 이 태평양 이동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전략적 거점인 금문도를 보고 우리 이 고종한테 제안을 한 게 저기 금문도를 임대해 주면은 그때 천문학적 금액 그때 돈으로 5만 파운드가 그래요.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커서 고종이 말하자면은 계명군주로 해서 완전히 현대화하는데 결정적이 아니라 완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재정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개화파 쓰면서 그렇죠. 영국이랑 딱 라인업을 했으면 타일랜드가 독립을 유지하잖아요. 타일랜드가 독립 유지하는 게 그 인도랑 버마는 영국 영향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비에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향권이잖아요. 그렇죠. 말레이시아까지가 그 중간이거든 이게 그렇죠. 타이가. 그러니까 타이는 양쪽이랑 이렇게 균형 맞춰가지고 나라를 분열도 안 됐고 식민지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85년에 고종이 이게 돌아갔으면 또 조선의 지배 계급이 이게 돌아갔으면 딱 그때 개혁 개방 나가면서 영미를 딱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고종 밑에 있는 개화파들까지 포함해서 그때 그 당시 영경에 가서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말하자면은 중체 소용학파들이 말하자면은 그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봤어요. 그때 세계사의 최강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세계사의 판도가 뭔지 이걸 전혀 파악을 못했고, 그때 말하자면은 국가 전략까지 말하자면은 밖으로부터 빌려쓴 게 황준센의 조선 책략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독해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말하자면은 조선이 말하자면 을사보호조약을 넘어서서 이제 1910년에 일본의 병합조약을 이제 이완용이 도장을 찍기 직전에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 외상이 필리핀에 출장을 와 있는 태프트 국무장관하고 무슨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문구를 다 만들어 가서 왜 미국하고 영국은 그때 그 당시 세계 정치의 공조를 취하고 있었고 다 만들어서 조선을 병합하는 말하자면은 강점 조약을 문구를 다 만들어서 밖에서 호텔 밖에서 기다리면서 내려와서 호텔 안에서 도장만 찍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경로에 미국이 태프트 외상이 국무장관이 도장을 찍은 거는 맞는데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국과 러시아의 이 쟁패. 그래서 러시아에 줄 서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그거는 러시아에 줄 서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자는 이 나라가 만국 과정에서 만국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 못하죠. 1885년 말씀하셨던 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과 그 이후에 프랑스의 청에 대한 지배력 확대. 그래서 청일전쟁이 나왔죠. 그 다음에 1894년에 청일전쟁의 배경. 그 다음에 금문도 1885년에 거문도에서 영국이 조차를 시도했던 것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아관파천의 의미. 이미 나라는 아관파천 때 망한 거예요. 을사늑약 이전에. 제1, 2차 더 치명적이지.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놈이. 더 치명적이죠. 하여튼 이게 이런 정도가 지금 이렇게 참
국사 해설을 해줘야 될 상황이니까. 네, 그래놓고 이런 얘기들을 오소프한테 하고 있으니 이 이재명이 도른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미국의 남북 분단, 그러니까 미국이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켰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